가면 아래의 장난, 캐시라는 소녀의 끔찍한 살인사건. 2006년 9월 24일 미국 아이다호주 포카텔로라는 작은 마을이 갑작스레 공포에 휩싸였어. 16살의 캐시, 조 스타더트의 시신이 친척 집에서 발견된 거야. 캐시는 수많은 칼에 찔려 죽었는데 처음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 캐시의 죽음은 가족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잔혹함, 질투, 그리고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 대한 섬뜩한 이야기를 드러냈지. 캐시의 엄마 안나 스타더트는 경찰한테 그 소식을 듣고 거의 무너질 뻔했어. 누가 내 딸한테 이런 짓을 한 거냐고요? 라며 눈물 속에서 목이 메어 물었대. 그 절박한 목소리는 딸을 잃은 엄마의 심정일 뿐만 아니라 몇 달간 이어진 수사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나침반이 됐어. 그리고 그 끝에 드러난 끔찍한 진실이 있었지. 캐시 조 스타더트는 포카텔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었고 성적이 뛰어나고 책임감 있고 믿음직스러운 성격 덕에 친구들과 선생님들한테 사랑받았어. 2006년 9월 22일 캐시는 남자친구 맷 패컨과 함께 주말 동안 친척집을 돌보고 애완동물을 챙기려고 이모 집에 갔어. 이모네 가족이 집을 비운 틈을 탄 거였지. 그게 캐시가 살아서 그 집에 들어간 마지막 순간일 줄은 아무도 몰랐어. 9월 24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뭔가 이상한 장면과 마주했어. 캐시의 친척집은 포카텔로 외곽에 있는 조용한 동네에 있었는데 심각한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거든. 정문이랑 창문은 모두 잠가져 있었고 억지로 뜯긴 흔적도 없었어. 거실에서 캐시의 시신은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양손이 마치 누군가를 밀어내려는 듯 굳어 있었어. 바닥 카펫은 피에 젖어 있었고 벽이랑 가구에도 피가 튀어서 캐시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보여줬어. 수사관들은 곧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어. 집에서 물건이 없어진 것도 없고 낯선 발자국이나 외부 침입 흔적도 없었거든.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 밝혀졌는데 현장에선 사라졌고 아마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고 가져간 것 같았어. 법의학자는 캐시가 총 29번 찔렸고 그중 12번이 치명적이었으며 가슴과 배에 집중됐다고 했어. 이건 범인이 망설임 없이 잔인하게 행동했다는 뜻이야. 그날 밤, 그러니까 9월 22일 저녁에 있었던 일은 사건을 더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어. 밤 10시쯤 집 전기가 갑자기 끊겼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들어왔어. 그 일 때문에 캐시와 맷은 불안해졌지. 맷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캐시를 지키려고 밤새 같이 있고 싶다고 했지만 허락받지 못했어. 결국 11시 15분쯤 맷 엄마가 와서 맷을 데려갔고 캐시는 남자친구의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어. 애완동물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지. 그 착한 마음이 캐시를 살인자의 칼날 앞에 홀로 남게 했어. 경찰은 지하실에 있는 전기 박스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전기가 끊긴 흔적을 찾았어. 그리고 남성의 지문도 발견했는데 나중에 캐시 엄마 안나의 남자친구 것으로 밝혀졌어. 그 남자는 몇 달 전에 집 전기를 고쳐준 적이 있다고 했고 캐시 가족도 그 말을 확인해줬어. 게다가 그 남자는 사건 당일 밤 현장에서 30마일 넘게 떨어진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동료와 보안 카메라가 그걸 증명했어. 그래서 금방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지. 그러자 경찰은 캐시를 마지막으로 본 맷 베컴한테 눈을 돌렸어. 첫 신문에서 맷은 그날 밤 이야기를 차분하게, 심지어 좀 냉정하게 했어. 그 태도가 수사관들한테 의심을 샀지. 맷은 캐시 집을 떠난 뒤 곧장 집에 가서 아침까지 거기 있었다고 했어. 그 말을 확인하려고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했는데 맷은 완전히 솔직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가족도 그 말을 뒷받침해줬어. 맷은 테스트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단서를 줬어. 그날 밤 같은 반 친구인 브라이언 드레이퍼와 토리 아담칙이 캐시 집에 있었다는 거야. 맷 말로는 브라이언과 토리가 같이 영화를 보러 왔다가 9시 30분쯤 떠났다고 했어. 경찰이 그 둘을 신문하자 그들은 캐시 집을 떠난 뒤 지역 영화관에 다른 영화를 보러 갔다고 했어. 근데 그들이 본 영화 내용을 전혀 말하지 못해서 의심이 커졌지. 영화관 직원 중 한 명이 우연히 그들의 동급생이었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이 영화관에 오지 않았다고 확인해줬어. 그들의 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수사는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어. 신문 압박이 커지자 브라이언 드레이퍼가 결국 입을 열었어.
처음엔 영화 보러 갔다는 게 거짓말이었다고 인정했지. 캐시 집을 떠난 뒤 근처 동네에서 차를 훔치려 했다고 했고 살인엔 전혀 관련 없다고 부인했어. 무죄를 증명하려고 다음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받겠다고 했지만 테스트 전에 브라이언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탐정들과 따로 얘기하고 싶다고 했어. 부모가 보는 앞에서 브라이언은 끔찍한 진실을 다 털어놨어. 9시 30분쯤 캐시 집을 떠난 뒤 그들은 영화도 안 보고 차도 훔치지 않았대. 대신 사악한 계획을 들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어. 처음엔 전기를 끊고 가면을 써서 캐시를 겁주려고 했대. 그들이 좋아하는 공포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장난이었지. 근데 일이 손에서 벗어나 버렸어. 브라이언은 토리가 캐시를 칼로 마구 찌르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고 했어. 원래 장난이었을 뿐인데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눈은 두려움과 후회로 빨갛게 충혈돼 있었대. 브라이언은 탐정들을 블랙록 캐니언 근처 황량한 언덕으로 데려갔어. 포카텔로에서 10마일쯤 떨어진 곳이었지. 거기 얕은 구덩이에서 경찰은 범죄 증거를 찾았어. 일부 탄 비디오 테이프, 피 묻은 옷, 영화 스크림 스타일의 하얀 가면, 사냥용 칼 4자루가 나왔어. 기술 전문가들이 테이프 내용을 복구했는데 그 안에서 드러난 건 베테랑 탐정들도 소름 끼치게 했어. 그 비디오 테이프는 브라이언 드레이퍼와 토리 아담 측의 잔인함과 병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찍힌 영상은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을 담고 있었어. 그들은 공포 영화, 특히 스크림의 열혈 팬이라고 자칭하며 가면 쓴 살인마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로 했대. 영상은 9월 22일 아침 캐시가 학교 사물함 옆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했어. 그게 그녀의 마지막 무심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지. 그 다음엔 브라이언과 토리가 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잠재적 피해자 이름이 적힌 죽음의 리스트를 만드는 장면이 나왔어. 캐시는 주말에 친척 집에 혼자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첫 타겟으로 찍혔어. 캐시가 첫 번째야. 계획대로 해야 해. 브라이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는데 그 톤이 정말 오싹했대. 그들은 살인 준비 장면도 찍었어. 전당포에서 칼 사고 전기 끊는 연습하고 가면 쓰는 법을 익히며 신분 노출을 막으려 했지. 9월 22일 밤 브라이언과 토리는 영화를 본다는 핑계로 캐시 집에 갔지만 진짜 목적은 집 구조를 파악하고 나중에 몰래 들어오려고 지하실 문을 잠금 해제해 놓는 거였어. 매치 11시 15분에 떠난 뒤 두 사람은 가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사냥용 칼을 들고 지하실 문으로 몰래 들어갔어. 전기를 다시 끊어서 캐시가 확인하러 내려오길 기다렸지만 그녀가 안 나오자 위층으로 올라가 거실 소파에서 캐시를 공격했어. 우리가 방금 캐시를 죽였어. 이건 장난이 아니야. 토리가 영상에 대고 말했는데 흥분과 공황이 뒤섞인 목소리였대. 캐시 조스타더트의 살인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특히 10대 심리의 어두운 면에 대한 경고야. 당시 16살이던 브라이언 드레이퍼와 토리 아담 측은 범죄 전과가 있거나 불안정한 가정 출신도 아니었어.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조용한 마을에서 살았지만 폭력과 공포 영화에 병적으로 집착했지. 심리학자들은 나중에 두 소년의 동기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망, 현실 감각 부족,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뒤섞인 결과라고 분석했어. 브라이언과 토리는 스크림 같은 영화에 빠져서 가면 쓴 살인마를 권력과 신비의 상징으로 봤대. 그들에게 살인은 폭력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었어. 현실에서 공포 영화를 찍는 셈이었지. 비디오 테이프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보여줬어. 피해자 목록을 만들고 계획을 연습한 거야. 이건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며칠 심지어 몇 주에 걸친 고민과 준비의 결과였어. 전문가들은 브라이언과 토리가 초기 파회적 인격 장애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공감 능력과 현실 상상의 경계가 무뎌졌다고 봤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대중문화의 역할이야. 2000년대 초반 스크림이나 킬빌 같은 공포 영화가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 대부분 사람들에겐 그저 무해한 오락이었지만 브라이언과 토리 같은 사람들에겐 위험한 영감의 원천이 됐지. 도덕적 경계를 넘어 상상을 행동으로 옮기게 했어.
이 사건은 미디어와 부모가 청소년이 접하는 콘텐츠를 얼마나 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질문을 던졌어. 브라이언 드레이퍼와 토리 아담 측은 캐시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인 2006년 9월 27일에 체포됐어. 그들은 1급 살인과 1급 살인 음모 혐의로 기소됐지. 신문에서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어. 브라이언은 토리가 캐시를 찔렀다고 했고 토리는 브라이언이 주도했다고 했어. 하지만 비디오 테이프와 피 묻은 옷, 칼 같은 물증이 그들의 변명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재판은 2007년 8월 아이다호주 베녹 카운티 법원에서 열렸어. 검찰이 비디오 테이프를 배심원 앞에 제시하자 두 소년의 잔혹함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대. 특히 캐시 엄마 안나는 눈물로 공의를 요구했어. 마지막 진술에서 브라이언과 토리는 후회를 표했지만 배심원의 결정을 바꾸진 못했어. 둘 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당시 미성년자에게 드문 판결이었지. 판사는 범죄의 잔혹함과 치밀한 준비가 그들이 사회에 오래 위험할 거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어. 이 판결은 논란을 낳았어. 누군가는 소년들에게 개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지했어. 캐시 조스타더트 사건은 포카텔로 지역사회와 그 너머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 동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 엄격히 관리하기 시작했고 특히 TV나 인터넷에서 접하는 콘텐츠에 신경 썼어. 포카텔로 고등학교는 폭력 예방과 심리교육 워크숍을 열어서 비슷한 비극을 막으려 했지.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폭력적인 영화와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을 불렀어. 일부 의원들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가정과 학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어. 사건 15년쯤 지난 2021년 브라이언 드레이퍼가 처음으로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후회를 털어놨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늘 시달린다며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했대. 반면 토리 아담 측은 침묵을 지켰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지 않았어. 이 사건은 어린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과 이런 경우 정의가 뭔지에 대한 큰 물음을 남겼어.